연방준비제도가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2년 가까이 유지되어 오던 제로금리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한인 여성 4명을 포함해 8명이 희생된 애틀랜타 총기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 한인 단체들은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를 위해 힘썼지만 정작 한인을 겨냥한 증오범죄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LA 항해 물동량이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85만 7천여 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하면서 2월 물동량으로는 115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연방의회 연설을 통해 평화의 수호자로서 미국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맞춰 8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 방안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에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숨진 민간인 수가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어린이는 52명이 포함되었습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지만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 이후 첫 미사일 발사로 올해 들어서는 10번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의 회동 취소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와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 물밑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이 국방부 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하게 검토하면서 국방부도 관련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일부 부서는 국방부 영내 분산 배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당선인 인수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민주당은 실패 재탕이자 2기 MB 정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안도하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휴전 기대와 원유 재고 깜짝 증가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LA로는 오늘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은 53도가량, 내일 낮 최고기온 78도가량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3월 16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의회 연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평화를 지키는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간곡히 호소하면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안을 승인하면서 화답했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각 16일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대상으로 15분가량 화상연설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는 우리의 하늘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우크라이나 상공에 비행금지 구역을 선포하는 것이 힘들다면 항공기와 방공 시스템을 제공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의회가 더 많은 일을 해달라면서 우크라이나 공격을 지원하는 모든 러시아 정치인을 제재하고 러시아인이 우크라이나 파괴에 사용할 단 한 푼의 돈도 받을 수 없도록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과 지원을 호소하는 마지막 부분은 통역 없이 직접 영어로 연설했습니다. I wish you to be the leader of the world. Being the leader of the world means to be the leader of peace. Thank you.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연설이 끝난 뒤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 달러 규모의 무기와 장비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answering President Zelensky's call for more help, more weapons for Ukraine to defend itself, more tools to fight Russian aggression.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뒤 바로 우크라이나 추가 지원안에 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여기에는 800기의 대공 미사일 시스템과 우크라이나 군이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헬리콥터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원 품목에 드론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방어를 위해 최첨단 무기를 보내겠다는 약속 이행의 차원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규모는 이번 주에만 10억 달러, 1조 2,345억 원에 달합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 처음으로 전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개최한 한 행사를 끝낸 뒤 행사장을 떠나면서 푸틴 대통령을 가리켜 그는 전범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연설에서 러시아군이 병원을 공격하고 의사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규정함에 따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과정에 드러난 러시아 행위가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러시아 간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침공과 함께 세계가 이미 3차 대전에 들어선 상태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오늘 NBC 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결과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침공 결정 자체 때문에 전면적 세계전쟁의 행로가 시작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만약 우크라이나가 함락된다면 이런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80년 전 세계 2차 대전이 시작됐을 때 그런 것을 경험했다며 전면전이 언제 시작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전쟁의 결과 때문에 전체 문명이 위태로워졌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이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와 통화를 하고 어떤 경우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공개하고 설리번 보좌관이 러시아의 정당하지 못한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강력하고 분명한 반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우크라이나의 영토와 주권 방어를 지원하기 위해 동맹과 단합해 러시아가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일을 계속하고 나토의 동부 지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또 만약 러시아가 외교에 진지한 입장이라면 우크라이나 침공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러시아가 어떤 형태로든 생화학 무기 사용을 결정할 경우 후과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에 납치된 남부도시 멜리토폴의 시장을 구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고위관리는 현지 시각 16일 SNS를 통해서 멜리토폴 시장이 이반 페도로프를 구출하기 위한 특별작전이 막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안전하다, 대통령이 방금 그와 얘기했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페도로프 시장과 통화하는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멜리토폴은 개전 사흘 만인 지난달 26일 러시아에 점령됐으며 지난 11일에는 페도로프 시장이 무장한 괴한들에 의해 시청 밖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1일째인 어제도 러시아군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마리우폴의 병원 마당과 지하실에 숨진 민간인들의 시신이 놓여있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가 러시아의 군사작전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특파원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세는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북동부 하르키우에선 시장과 학교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러시아군에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의 병원 마당과 지하실에 숨진 이들의 시신이 놓여 있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Я не знаю, куда мы их девать будем, как хоронить. В общем, могил без понятия даже.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는 러시아에 대해 군사행동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The Russian Federation shall immediately suspend the military operations that it commenced on 24 February 2022 in the territory of Ukraine.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는 새로운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장기적 방위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We are extremely grateful for your support to what we do together in the eastern part of the alliance.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는 양측 입장이 다르지만 타협을 시작했고 조만간 평화협정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계획이 없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 등에 대해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Появление российских войск под Киевом и у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Украины связано не с намерением оккупировать эту страну. 푸틴 대통령은 서방 제재에 대한 대책으로 보조금과 연금, 최저임금과 공무원 봉급 등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여전히 정체 상태며 눈에 띄는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자는 오늘 기자들에게 러시아 군대가 전반적으로 키이우 인근에서 발이 묶인 상태라며 어떤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이 키이우 시내 중심에서 30km 떨어진 지점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흑해 북쪽 부근에서 러시아 해군 활동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며 오데사 인근 도시와 마을들의 폭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관찰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군의 감축과 러시아군의 철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평화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스푸트니크 텔레그래프는 파이낸셜 타임즈를 인용해 양측 협상 대표단이 15개 항으로 구성된 평화안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평화안에는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가입 금지, 외국 군사기지 유치와 무기 배치 불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군대 보유를 허용하되 무장 수준에는 제한을 가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숨진 민간인의 수가 700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개전일인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오늘 0시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민간인 사망자는 7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는 어린이 52명이 포함됐습니다. 같은 기간 다친 사람은 어린이 63명을 포함해서 117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인권사무소는 마리우폴같이 포위된 지역에서는 정확한 인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실제 사상자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미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함께 보내드립니다. 5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각 프리웨이 구간들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입니다. 웨스턴 애비뉴 구간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심한 정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의 거북이 걸음으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6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도 10번 프리웨이 웨스트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역시 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 산타모니카 블루버드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6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크로스로즈 파크웨이 구간부터 아주사 애비뉴까지 10마일 또는 10마일 미만으로 속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60번 웨스트 방면 아주사 애비뉴 구간, 7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만디니 블루버드 구간에 조금 전부터 위험 신호 켜져 있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LA항의 물동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LA항에 따르면 지난달에 처리된 20피트 컨테이너는 모두 85만 7천여 개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15년 LA항 역사상 2월에 처리된 컨테이너 수로는 최고입니다. 전체 처리된 컨테이너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42만 4천 개는 수입 컨테이너들로
1년 전과 비교해 2.7%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수출 컨테이너는 9만 5천 개로 지난해 2월과 비교해 5.7%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LA항의 현재 대기 중인 선박은 44대로 지난 1월 109대에 비하면 적체 현상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LA 카운티 정부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로 재정적으로 곤란해진 건물주들이 재산세를 미납하더라도 벌금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어제 코로나 팬데믹 속 렌트비가 미납된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유예 조처가 시행되면서 렌트 수입이 줄어든 건물주들이 재산세나 건물 유지 관련 비용을 미납해도 벌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처는 올 연말까지 시행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LA 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LA 카운티 사회복지국과 함께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한국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KYCC는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데 언어적 불편함 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인들이 많다며 칼프레시와 칼웍스, 메디칼 등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LA 카운티 사회복지국의 한인 직원이 직접 참석해서 한국어로 자세히 알려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내일 오전 11시 웨비나로 개최되며 참석을 원하면 해당 시간에 줌으로 접속하면 됩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가격 상승세가 22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리플레이는 LA의 오늘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4센트 상승한 갤런당 $5 87.6센트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연일 최고가 기록을 세우며 $1 8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가솔린 평균 가격은 어제보다 4.2센트 오른 갤런당 $5 84.2센트를 기록 중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은 한 달 사이 $1 8.7센트가 상승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 LA 마라톤이 개최되면서 LA 일원 도로에 교통이 통제됩니다. LA 마라톤은 다저 스타디움에서 시작해서 다운타운과 에코파크, 헐리우드, 웨스트 헐리우드, 베버리힐스와 센츄리시티, 웨스트우드, 브렌트우드를 거쳐서 센츄리시티의 에비뉴 오브 스타스에서 끝나게 됩니다. 마라톤으로 인해서 일요일 새벽 4시부터 도로 통제가 시작해 낮 1시경에는 도로 통제가 모두 해제됩니다. 그러나 마라톤 결승점인 센츄리시티의 에비뉴 오브 스타스 주변은 일요일 오후 4시까지 교통이 통제됩니다. 웨스트 헐리우드 지역의 범죄 발생이 2배 이상이나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은 올 2월 현재 살인과 강도, 폭행, 인신매매 등 강력 범죄 발생 건수는 약 250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신고된 105건과 비교하면 137%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일부에선 범죄 용의자들이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며 조지 게스콘 LA 카운티 검사장이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이 그 원인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4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499명, 그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9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864명, 확진율은 0.7%며 사망자는 34명입니다. 바바라 파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입원자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감염자들이 가벼운 증상만을 보이곤 있지만 일부는 심각한 감염 증상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북가주 지역의 버클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혔습니다. 조사기관 니체가 범죄율과 직장, 생활비, 그리고 공립학교 등의 자료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 버클리가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를 전국에선 8위에 올랐습니다. 얼바인이 캘리포니아주 2위자 전국 10위에 자리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도 토렌스와 칼스베드, 패사디나, 다우전 옥스 그리고 샌디에고 등 남가주 도시들이 10위권 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LA는 전국 146위, 캘리포니아주에선 살기 좋은 도시 21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치러지는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게빈 뉴섬 지사의 재선이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리콜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었던 공화당의 레리 엘더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서 게빈 폴코너 전 샌디에고 시장 역시 주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현재 북가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브라이언 달리 주 상원의원만이 공화당 후보로 주지사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스스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으로 자처할 정도로 열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섬 지사 재선 캠페인 측은 지난해 리콜 선거에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는 11월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한인 여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애틀란타 총격 1주년을 맞아서 반아시아 폭력과 차별이 미국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상기시켜준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성명을 통해 이 끔찍한 살인은 미 전역의 공동체에 충격을 주고 우리나라가 인종차별주의와 여성 혐오, 모든 형태의 증오, 또 이 극단주의를 가능하게 하는 만연한 총기 폭력과 싸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총격 사건 직후 애틀란타를 방문해 아시아계 미국인이 코로나19 발발 이후 느낀 공포와 고민에 대해 들었다면서 코로나19는 반아시아 혐오와 괴롭힘, 폭력이 두려운 수준까지 치솟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희생자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희생은 반아시아 감정, 성별에 기초한 폭력이라는 미국의 오랜 잔재를 대비하도록 했다며 정의와 안전, 존엄성 보장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대학 골프팀 선수를 태운 승합차와 픽업 트럭이 정면으로 충돌해서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젯밤 8시 17분쯤 텍사스주 앤드루스 카운티 외곽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픽업 트럭이 중앙 차선을 넘어서 뉴멕시코주 소재 사우스웨스트 대학 골프팀 승합차를 들이받았고 두 차량 모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탔던 남녀 대학생 6명과 코치, 그리고 픽업 트럭 운전자와 탑승자 등 모두 9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학생 2명은 크게 다쳐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사망한 학생들은 텍사스주 미들랜드 칼리지에서 열린 골프 대회를 마치고 복귀하던 길이었습니다. 텍사스주 당국은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미국을 위시한 전 세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집중한 가운데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최대 사거리 발사가 임박해 향후 몇 달이 한반도 안보에 고비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실패를 비롯해 최근에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거론하며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북한의 최대 사거리 신형 ICBM 시험 발사가 임박했다는 징후가 포착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핵실험 ICBM 발사 유예를 선언한 뒤 남북미 관계 교착 국면에서도 이 마지노선은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은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신형 ICBM과 관련된 것이라고 발표하면서 모라토리엄 조치 피해기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에서 최초로 성능을 개선한 다탄두 ICBM 화성 17형을 공개했지만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환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에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광화문 청사 대신에 용산 국방부 청사가 대통령의 새 집무실로 유력 검토되고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군사시설에 위치해서 국민들의 접촉이 차단되고 교통 혼잡 등의 문제, 또 내세운 광화문 시대 의미가 퇴색된다는 단점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기존의 청와대를 쓸 가능성은 제로라고 표현했습니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소통이 중요하다는 오랜 의지 때문입니다. 의지는 분명한데
그러면 어디로 옮길지는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1차 검토했던 정부 서울청사 대신 경호와 보안, 지하벙커 활용 등의 이점이 분명한 용산의 국방부 건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강조해온 국민들과 접촉이 어렵고 광화문의 공무원들과도 떨어져 있어 그럴 거면 구중궁궐이라던 청와대와 다를 게 뭐냐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군 보안 시설에다가 경호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면은 시민들의 접근이 매우 어려워져요.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기본 취지에서 더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됩니다. 또 용산에 집무실을 만들면 한남동의 장관 공간 중 하나를 관저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의 출퇴근에 따른 시민 불편도 걸림돌입니다. 신호 통제가 이뤄지면 이태원 삼각지 일대 교통 정체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화문 대통령이라는 상징성이 반토막 나는 것도 부담입니다. 굉장히 그게 복잡해요. 경호 문제도 그렇고 보안 문제도 그렇고 안보 문제도 그렇고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복수로 우리가 고민해봐야 됩니다. 당선인 측은 5월 10일 취임 첫날을 새 집무실에서 맞이하는 걸 목표로 결정을 서두를 계획이지만 거론되는 대안마다 단점도 만만치 않아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어제 점심으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은 불과 4시간 전에 돌연 취소됐습니다.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기까지가 양측이 밝힌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와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 물밑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KBS가 전합니다. 윤석열 당선인 어제 오전 인수위 회의 뒤 주변 식당을 찾았습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어야 할 시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오찬 회동 무사는 딱 4시간 전 공지됐습니다. 실무적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습니다. 협의는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떤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건지 청와대, 당선인 측 다 입을 닫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당선자께서 허심탄회하게 하실 수 있도록 배석자도 없이 자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거거든요. 다만 회동 의제가 관건이 됐을 것이란 게 정치권의 대체적 관측입니다. 당선인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회동 예정일 전날 미리 예고했고 문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 문제를 두고도 협의해달라는 요구를 공개 거론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임명된 그 직원들 스스로 잘 거취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는 있다고. 청와대 측에선 당초 축하와 덕담을 주고받는 자리를 협상을 하는 회담처럼 만들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핵심 관계자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 동반 사면론을 꺼내며 정치적 의도를 얘기한 걸 두고 상당히 격앙된 반응도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도 회동에 조건을 달고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면이 통합에 기여한다고 보면 취임 뒤 사면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 같은 언급들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회동 의제와 의제를 둘러싼 이견이 드러난 상태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은 의견 조율을 더 거친 뒤 다음 주쯤에나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개헌호입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독대 오찬이 무산되면서 신구 권력이 충돌하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일주일 만에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권력 이양기에 양측 모두 적지 않은 정치적인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이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독대 회동이 불발된 건 무엇보다 의제 내용과 조율 과정의 문제로 보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실무 협의라는 부분이 아무래도 회동 의제와 관련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실제 청와대 내부에서는 윤 당선인 측이 일방적으로 의제를 설정한 데 대한 불쾌감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한국은행 총재를 비롯한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등을 놓고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게 회동 무산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동반 사면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공석 중인 감사원 감사위원 주석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한석을 놓고도 난기류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측 모두 공식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말을 아끼고 있지만 장 외에서는 갈등이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권영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공기업 인사들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임명된 직원들은 스스로 거취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타협 형태로 사면이 이뤄지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격앙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성동 의원의 말씀처럼 마치 그렇게 이렇게 뭐가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하는 것을 뭐 검토하고 있다는 건 저는 그거는 적절치 않은 이야기이다. 문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입장이 너무 갈려 단기간에 해법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는 점입니다. 기관장 인사를 놓고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이루어질 인사는 당선인 측과 협의해야 한다. 대통령 임기 내 인사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서로 맞서는 형국입니다. 이에 따라 순조로운 정권 이양은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선 이후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 모두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불과 선거 일주일 만에 충돌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긴장 관계를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잇따라 합류했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가 대거 포진했는데 민주당은 실패 재탕이자 2기 MB 정부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YTN입니다. 조직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윤석열 인수위원회가 추가 인선을 공개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와 김현숙 숭실대 교수를 정책특보로 임명했습니다. 각각 박근혜 정부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을 지낸 정책통입니다. 당내 경선 때 당시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던 장성민 세계화 동북아 평화포럼 이사장은 정무특보, 이른바 쓴소리 특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당의 집권의 리스크로 얼마 가서는 안 되고 이 정권 교체 리스크로 확산되면 안 된다. 특별 고문도 잇따라 선임했는데 신임 고문 7명 가운데 윤진식, 임태희, 이동관 고문은 모두 이명박 정부 출신 인사입니다. 측근으로 꼽히는 장제원, 윤한홍 의원 등도 친이계로 분류되고 김은혜 대변인과 서일준 행정실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일했습니다. 역시 MB계로 분류되는 김태효 교수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개입을 주장한 논문 등으로 논란인데 당선인 측은 실무 능력을 토대로 발탁했다는 입장입니다. 검증하는 것은 당선인 비서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서 판단이 있으셨겠죠. 그러나 민주당은 2기 MB 정부로 봐도 손색 없다. 실패를 재탕하는 거라고 비판에 쏟아냈습니다. 인선이 보수층 재규합에 그치면서 통합의 기치를 내세운 게 무색하게 다양성이 사라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래 비전은 보이지 않고 지난 보수 정권의 인사들을 재규합하는 데 그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입장과 생각을 담아낼 수 있을지 인물 구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동산 문제 등을 다룰 경제 2분과 등의 인선에도 시선이 쏠립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내일 현판식을 열고 신속히 업무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김모수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검찰 안팎에서 잦은 사퇴론이 불거지자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어제 대검 대변인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김 총장의 자진 사퇴를 거론한 지 하루 만에 거부 의사를 밝힌 겁니다. 권 의원은 그제 한 라디오 방송에서 대장동 의혹 수사 등에 대한 수사 지휘가 미진하다며 김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와 같은 형태로 반복한다면은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 총장이 신속하게 입장을 내놓은 것은 사퇴론이 제기되면서 검찰 내부도 술렁이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법에 규정된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권이 교체된 만큼 검찰도 새 진영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총장의 임기는 내년 5월 말 끝납니다. 윤 당선인이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직접적인 사퇴 압박은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윤 당선인도 검찰총장 시절 임기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사퇴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다만 향후 검찰의 현안 수사 과정에서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뒤 22명 중 8명만 임기 2년을 채웠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북한이 어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쏘았지만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 이후 첫 미사일 발사로 올해 들어서는 10번째입니다. 그동안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징후를 포착하고 경고해온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KBS가 전합니다. 어제 오전 9시 반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그러나 고도 20km를 오르지 못하고 공중에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이달 5일과 지난달 27일 두 차례 순안 비행장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번에도 북한이 신형 IC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면밀히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패 원인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액체 연료가 새면서 폭발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폭발했다는 얘기는 결국 이제 거기 있는 연료하고 산화제가 새든 해서 폭발했다는 얘기거든요. 북한이 조만간 또 추가 미사일을 발사할 거란 전망과 함께 실패 원인 분석에 시간이 걸릴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밀 점검이 들어가야 되고 4월 달에 화성 17을 이용해서 북한이 주장하는 군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지는 약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를 규탄한다라며 북한이 추가적으로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 당국은 북한이 추후 ICBM을 발사할 경우 합동 타격 훈련을 하고 괌주둔 미군의 장거리 폭격기를 동원한 연합 훈련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순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우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우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볼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과 스포츠 소식 이어집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에 안도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518.76포인트가 오른 34,063.10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P 500지수는 95.41포인트가 상승한 4,357.86, 나스닥 지수는 487.93포인트가 뛴 13,436.5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가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 기대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깜짝 증가 소식에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달러 40센트 하락한 배럴당 95달러 4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3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은 올해 말 기준금리를 1.9%로 전망했는데 올해 안에 추가로 6단계 더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 워싱턴에서 YTN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한 단계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이후 3년 3개월 만입니다. 그동안 0에서 0.25%였던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끝내고 금리 인상의 시작을 알린 겁니다. Congress has given us maximum employment and price stability. Today, in support of these goals,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1/4 percentage point. 올해 말까지 1.9%에 이르게 하겠다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한 단계씩 올린다고 보면 올해 남은 6차례 정례 회의 때마다 계속 인상을 시사한 겁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은 일찌감치 예상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0년 만에 최대 기록을 올해 들어 2달 연속 갈아치울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따른 물가 상승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도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Additionally, higher energy prices are driving up overall inflation.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will put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near-term inflation here at home. 이에 따라 연준은 미국의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직전 2.6%에서 4.3%로 크게 올렸습니다. 성장률은 직전 4.0%에서 2.8%로 1%포인트 이상 대폭 낮췄습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목표 물가인 2%를 회복하는 게 기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렇더라도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특별히 커지지 않았다며 미국의 경제 성장은 여전히 강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파월 의장은 다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리는 5월부터 대차 대조표 축소, 이른바 양적 긴축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우리는 다가오는 한 회의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시작을 발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르면 5월에 열리는 우리의 다음 회의에서 양적 긴축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양적 긴축은 지난 2017년에서 19년보다 더 빠르게 시작될 것이라며 훨씬 공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미국의 지난 1월 기업 재고가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지난 1월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1.1% 증가한 2조 2,037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1월 수치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전월치인 2.4% 증가보다는 부진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업 재고는 2.1% 증가해서 2.4%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1월 판매는 전월 대비 3.7% 증가한 1조 7,8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5.5% 증가했습니다. 2월 수입 물가가 예상치를 밑도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노동부는 2월 수입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1.4%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 2월 수입 물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 1.6% 상승을 밑돈 것입니다. 수입 물가는 지난해 8월 0.2% 하락을 기록한 뒤에 줄곧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12월 들어서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지만 1월에는 다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2월 수입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9%가 올랐습니다. 2월 에너지 수입 물가는 전월 대비 6.9% 상승했습니다. 치솟는 물가 부담에 지난달 전국의 소비자들이 지갑을 별로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2월 소매 판매가 전달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월 4.9% 상승보다 증가폭이 현저히 둔화한 것은 물론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4%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가솔린,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실질 구매력이 약해진 전국의 소비자들이 최근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신호라고 언론들은 해석했습니다. 3월 주택 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전월보다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미 주택건설협회는 3월 주택시장지수가 79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월 수정치 81보다 약간 하락한 수준으로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 80보다는 살짝 높았습니다. 지수는 지난해 11월엔 90으로 역대 최고까지 상승한 바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세계 최대 커피 제국으로 키워낸 하워드 슐츠 명예회장이 또다시 구원 등판합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성명을 내고 케빈 존슨 CEO가 오는 4월 4일자로 물러나고 슐츠 명예회장이 임시 CEO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7년 4월부터 스타벅스를 이끌어온 존슨 CEO는 1년 전 이사회의에 글로벌 팬데믹이 끝나가면 은퇴를 고려하겠다라는 뜻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슨 CEO 재임 기간 스타벅스의 주가는 42% 올랐으나 같은 기간 주가 상승폭은 맥도날드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임시로 경영 일선에 돌아온 슐츠 명예회장은 스타벅스 이사회에도 다시 합류하고 존슨 CEO의 정식 후임자를 찾는 작업도 돕기로 했습니다. 회사 측은 올 가을까지 정식 CEO를 임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슐츠 명예회장의 CEO 복귀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넷플릭스가 한 가구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친구와 함께 컨텐츠 시청 계정을 공유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오늘 블로그를 통해서 이런 내용의 새 요금제를 공지했습니다. 이 요금제는 그러나 칠레와 페루, 코스타리카 등에서 먼저 시행이 됩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가 다음 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오늘 성명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앤마리 트레블리안 국제통상부 장관이 21일과 22일 미국 볼티모어에서 회담을 하고 이후에 영국에서 다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USTR은 양국이 공유하는 가치에 기반한 공통된 국제무역 우선사항 등을 발전시키고 기업과 근로자의 혁신과 포괄적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양국의 무역 투자 관계를 심화하고 2천억 파운드 규모 관계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최대 교역국인 미국과의 협상은 양국 무역을 더 쉽고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공급망과 기후변화 같은 문제에 대응할 큰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소식 간략히 간추려드리겠습니다. 크리스 브라이언트가 타자들 천국인 쿠어스필드로 향합니다. MLB.com과 ESPN은 브라이언트가 콜로라도 락키스와 7년 1억 8,200만 달러 장기 계약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론토가 유망주 4명을 오클랜드 애틀릭스에 주고 3루수 맷 체프먼을 데려왔습니다. 메이저리그 괴짜 투수인 잭 그웨인키가 12년 만에 친정팀인 캔사시티 로열스로 복귀를 합니다. MLB.com은 그웨인키가 1,300만 달러의 1년 계약에 합의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거포인 스즈키 세이야가 시카고 컵스 유니폼을 입고 메이저리그에 데뷔를 합니다. MLB.com은 컵스와 스즈키 측이 5년 계약에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연봉 총액은 8,500만 달러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16일) 수요일 저녁 라디오 소울 이브닝 뉴스 날씨 전해드립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로는 오늘 저녁과 내일 곳에 따라 구름 끼는 지역들이 많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바람이 불다가 밤늦게부터는 약해지겠습니다. 밤 최저 53도가량 되겠고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8도, 밤 최저 52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0도까지,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도 7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흐리고 바람이 10마일에서 15마일 정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 70도가량, 내일은 대체로 흐린 날씨에 낮 최고 82도, 밤 최저 70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봄비가 내립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 지역에는 폭설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한국의 낮 기온 서울과 광주는 16도, 대구는 10도가 예상됩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 6시에는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